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9일 화요일 아침 9시 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0.1%를 가지고 하락 마감했다고 큰소리 칠 수는 없는 거긴 한데요. 이게 2거래일 연속이라는 거에 의미가 조금 있긴 합니다. 저는 2거래일 연속이라는 거에 좀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 하루는 그럴 수 있어요. 하루는요. 왜냐면 상승 추세 중이더라도 하루 정도는 하락할 수 있는 거죠. 하루는 그렇다 치는데 만약에 얘가 2거래일 이상 똑같은 자리 어딘가를 넘지 못한다라면 그 자리는 뭔가 무거운 저항이 있다는 의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2거래일 동안 멈췄다는 것은 일단은 상승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약간 긴장해야 된다는 점이긴 합니다. 그리고 2거래일 동안 지금 하는 짓이 뭐냐면은 전부 다 위로 올랐다 밀렸단 말이죠. 장중에 이렇게 올랐다 밀렸어요. 올랐다 밀렸다는 얘기가 위쪽에 어떤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냥 뭐 개파락 출발해서 양봉으로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거하고 갭상승 출발해갖고 분위기 좋게 위쪽으로 올랐다 빠지는 거, 올랐다 음봉으로 빠지는 거하고는 이 분명히 해석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고려를 해보면은 일단 2거래일 동안 상승이 멈춰 있는 거, 그리고 2거래일 동안 음봉으로 위쪽에 고점을 테스트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건 일단은 그죠? 상승 보시는 분들이 좀 긴장해야 될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다 대고 우리가 뭐 딱히 큰 기대를 하거나 설레발 떨 필요도 없는 게 이제 어딘가 저항을 누적시켰으면 어딘가를 붕괴시켜야지 이제 뭐 방향이 전환되든가 하겠죠. 아직까지는 방향이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우려만 하고 있는 거죠. 야, 이거래일쯤 멈췄으니까 이제 방향이 전환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 좀 집중해보자. 이거래일 동안 어딘가 저항이 누적됐으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 다시 이 부근에 올라온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 있을 거야 정도로 가뿐하게 보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금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조금 덜 공격적이신 분들 이제 2거래일 동안 미국 증시가 주춤했으니까요. 그죠? 나스닥이 그잖아요. 나스닥이 좀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자고요. 나스닥이 대략적으로 보니까 13,350 정도 되는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멈춰 있으니까 이제 이 조금 덜 공격적이신 분들도 약간의 좀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됐죠. 어라?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어갔네. 혹은 4거래일 동안 어디를 못 넘어갔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덜 공격적이신 분들도 하방으로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 이 최소한 여기서 한 13,000이나 아니면 12,900 정도 붕괴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야 된다고 맞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뭐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공격적으로 하방을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가 3거래일 동안 상승을 멈췄으니까 장차 큰 매도세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겠군에다가 베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베팅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확인은 안 됐다라는 거. 확인은 최소 12,900이 강하게 붕괴되는 게 나와야 이제 강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멈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 여기 있는 이 자리 어느 정도 좀 하락의 준비는 다 돼 있는데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눌림이 돼가지고 위쪽으로 급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아래쪽으로 가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이 지난 2, 3거래일 동안 변동성도 죽여놨잖아요. 좁은 박스권에서 놀았으니까 오늘 밤에 어딘가로 폭발시킬 수 있겠죠. 위로 폭발시키든지 아래로 폭발시키든지 어디론가는 하여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간다면 좀 이 폭이 좀 크게 나오겠죠. 급등을 하던 급락을 하던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오랫동안 길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하여튼 알 수 없는 건데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변동성 확대를 좀 변동성 확대가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S&P도 같습니다. 저기 숫자만 다를 뿐이죠. S&P는 어딘가요? S&P는 지금 4,150, 4,160 정도 되는 자리를 한 4거래일째 못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나스닥보다 조금 더 그림이 안 좋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4,100,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지난 이 8월 3일날 확 레벨업을 해서 이 밑에 있는 12,900이라는 자리 지지력을 확 높이면서 지지력에서 한참 멀어져 갖고 저 위에서 놀고 있다면은 S&P 같은 경우는 지금 4,100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못 가서 지금 4,150까지밖에 못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4,100이 훅 붕괴돼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나스닥보다는 조금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위험한 모습이긴 하죠. 사이트 얘도 똑같이 접근하실 수 있어요. 이제 4160 부근으로 올라가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할 수는 있겠구나 정도 생각할 수 있겠고, 4100이 붕괴가 돼야 야 이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죠. FOMC 회의에서도 그랬고, 뭐 물가 지표도 그렇고, 무슨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 일단 각종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일단은 이 증시는 변동성을 확대시켜서 급등시켜 놨고, 급등시키면서 어딘가 중요한 저항 부근에 와서 지금 매물을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일단 그죠,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이 나오고 있고, 이런 반등의 의미가 앞으로 뭐 시장이 경착륙으로 갈 거냐 연착륙으로 갈 거냐, 뭐 경기 침체로 갈 거냐 말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진중하게 하고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모습을 봤을 때요, 아직도 고민 중인 겁니다. 시장은 아직도 확실히 이렇다 할 방향을 아직 결정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하여튼 S&P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를 넘지 못한 겁니다. 아직도 이 부근의 저항을 넘지 못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버벅버벅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가냐 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참고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는 여기 어딘가가 이제 무거운 저항이긴 해요. 여기 어딘가가 13,550 정도가 중요한 저항입니다. 왜 550이냐면 여기서 지난번에 이 13,550을 저항으로 테스트하고 나서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13,550 정도 되는 자리가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50까지는 이까지 온 김에 수월하게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13,550을 터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잘 보면서 나스닥 시장의 어떤 힘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기술적 이야기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이 확실히 잘 안 죽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 같은 것들이 보시면 이 요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버티고는 있습니다. 7월 29일 날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버티고 있어서 일단 그죠? 물론 요걸 가지고 지지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아무튼 일단 잘 죽지도 않으니까 일단 잘 쳐다보자고요. 지금 S&P도 버벅거리고 있고 나스닥도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일단 뭐 잘 쳐다보자. 심상치 않다,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UVXY는 아직까지 이거를 좀 아직까지 뭐 공격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기가 좀 뭐합니다. 최소한 한 10.5 정도는 빨리 돌파한착 해야지 뭐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다행히 빅스가 잘 안 죽고 있으니까 어떻게 뭐 조금 버텨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 UVXY를 이걸 손실 누적시키고 있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서요, 이런 거는 절대 손실을 누적시키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여튼 자신 있으신 분들만 제한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 어젯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 여기 보시면 CPI 관망세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요일 밤에 발표될 CPI를 뭐 시장이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실적 경고가 나왔다라는 게 약간 좀 이슈긴 이슈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도를 좀, 미국장 어제 지도를 좀 자세히 보시면 여기 세미컨덕터스에 여기 반도체 분야에 좀 빨간불이 진하게 들어왔습니다. 다른 것보다요. 그래서 보시면 엔비디아가 6.3% 급락을 했고 AMD도 한 2% 넘는 급락을 했고 뭐 이런 모습이네요. 아마 이런 점이 한국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이런 점들이 어젯밤 나스닥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급락한 엔비디아 뭐 차트만 한번 구경만 살짝 하고요. 그죠? 이렇게 급락을 했다라는 거, 실적 우려래요. 그러면서 급락을 했대요. 얘가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물론 얘도 당연히 우하향입니다. 그죠? 얘도 당연히 하락 추세입니다. 얘가 이렇게 되면서 반도체 지수를 많이 끌어내렸다. 그래서 반도체 지수가 어젯밤에 1.69로 급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거래일 동안 어디를 넘지 못했네 가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반도체 지수 이 중요한 저항이 여기 어딘데, 일단 여기를 지금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꺾일 가능성이 슬슬 대두가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 진짜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다라고 하려면 제가 봤을 때 한 3천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3천이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2,960, 2,970 정도는 붕괴시켜 줘야, 어제 저점 정도는 시원하게 붕괴시키고, 이거 붕괴시켜 줘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긴 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일단은 굳이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숏배팅의 근거 정도는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 강한 매도세는 등장하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이거 눌림이 돼서 또 올라갈 수도 있긴 한 거예요. 여기를 붕괴시켜야 됩니다. 2970 정도는 붕괴시켜줘야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고 아래쪽으로 가겠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얘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하여튼 한국 정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쭉 살펴봤고요. 이 다들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다들 뭐 혼조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금리,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긴 한데요. 2.75 정도 되는 라인이 계속 이 라인 부근에서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 위쪽에서 움직이니까 일단 지지력 테스트라고 할 수는 있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금리의 방향성을 모르겠다고요. 장기적으로 위로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럽고 아래로 내려오기에는 또 지지선을 넘어가 있고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들. 참 어제 안 그래도 참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장단기 금리차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금 이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0을 한번 터치했습니다. 이 주황색 선이 뭐냐면 3개월물 국채 금리거든요. 미국 거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날이죠. 8월 2일 날 순간적으로 제가 봤을 땐 장단기 금리차가 0을 터치하긴 했어요. 지금 0 터치하고 나서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살짝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3개월물 국채 금리를 보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죠? 여기서 보면 그 3개월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미국 금리보다 한 0.1이나 이 정도 살짝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긴 한데요. 하여튼간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신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여기 심각한 게 기준금리를 올려도 이 장기금리는 오랫동안 3%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점들 때문에 장단기 금리차가 자꾸 축소가 되고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미국이 그 중앙은행이 긴축을 한다라고 하면 얘도 같이 올라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뭔가 이제 경기 침체 우려나 이런 게 워낙 심각하니까 몇 달째 지금 여기를 못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 저항이 그만큼 심각하다라는 거죠. 어제 그 보고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거에 60~70%의 요인은 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통화정책하고 그리고 경기 침체 여부, 이거 두 가지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이 거의 결정된다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3%를 넘지를 못하니까 계속 3%에서 저항을 만들어내고 장단기 금리가 자꾸 축소되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10년물, 2년물 이런 건 벌써 역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줄어들고 역전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지금 금리 인상 후반기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죠? 지금 기준금리가 좀 과하다. 지금 기준금리는 시장이 받아들이기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이 10년물하고 3개월물 차트가, 장단기 금리차 차트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직접 확인해 보니까 0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지금 0 터치하니까 다시 살짝 이 장단기 금리차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제 생각엔 추세적으로 이 장단기 금리차는 결과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 그죠? 이 조만간 역전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 기준금리가 2.25니까 딱 3개월물 금리도 2. 그러니까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2.5니까요, 상단이. 3개월물 국채금리도 2.5에 위치하고 있긴 한데, 이거 9월달까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조만간 올라가겠죠, 그죠? 미국 기준금리하고 똑같이 움직이니까 그때쯤 되면은 최소 50이나 이쯤 올라가면 이제 바로 3개월물 국채금리하고 역전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의 부담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난번에 그 장단기 금리차 이야기한 거 좀 한번 좀 더 보긴 하자면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그죠? 역사적으로 10년물하고 2년물 국채금리가 0.4, 0.5까지 갔던 적이, 이렇게 됐던 적이 최고로 많이 역전됐을 때라고요. 이보다 더 많이 역전됐던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역사적인 자리에 와 있는 건데, 이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런 자리가 어떤 시장의 큰 변곡이긴 했어요. 이런 자리들이요. 0.5에 터치했을 때가 큰 변곡이긴 했으니까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증시가 상승을 주춤하고 있다는 게 하여튼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일단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도 그냥 아직까지 주춤주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딱히 뭐 방향성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급등에 따른 피로 감소와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중요한 저항 시원하게 넘어가진 못했고, 다만 이 쌍바닥 만들고 나서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이 상방 압력이 계속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급등에 따른 피로감에 의한 뭐 조정, 요 정도로 일단 볼게요. 그래서 하여튼 뭐 달러 잘 올라가고 있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얼추 다 봤죠.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2, 3거래일 정도 지금 88, 89달러 정도에서 지지력을 만들어냈으니까 일단 한번 반등을 시도할 모양이긴 합니다. 그죠? 이 정도만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참 어제 제가 바이든 표 인플레 감축법을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어떻게 봐야 되나 좀 잘 모르겠었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 경제학자 200명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서한을 미국 상하원 지도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잘못 이름 붙은 이 법안은 인플레이션 줄이는데 아무 역할도 못할 것이다라고 했고, 정부 지출은 물가 압력을 더하고 세금 인상으로 투자를 저해할 것이라고 염려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젯밤에 제가 달러 인덱스 보면서 말씀드린 게, 달러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냐, 그리고 달러가 다 내려오고 나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저 바이든 표 법안을 일종의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부양책 정도로 일단 받아들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이 경제학자들도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 지출은 물가 압력을 더하고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 법안이 저 법안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정부 지출하는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죠?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정부 지출한다고 하면 당연히 인플레가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세금 인상하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경제학자들이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장은 저 바이든 표 이 인플레 감축법을 유동성 완화 혹은 뭐 재정 정책, 지출 이런 쪽으로 일단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세금도 많이 걷어들이긴 하는데 그런 것보다 일단 유동성 공급이라는 측면으로 보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긴 합니다. 저 뉴스나 시장의 반응을 살펴보면요. 근데 저렇게 법안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가 다시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강하다는 것은, 하여튼 그만큼 저런 법안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일단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오늘 흔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반도체 지수가 안 좋았으니까 삼성전자 안 좋을 거고요.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한국 증시 코스피가 안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중요하게 말씀드린 자리가 66,600원 정도 됐죠. 66,600원 붕괴됐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습니다. 이건 일단은 삼성전자는 조금 크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던 이 반등 흐름이 일단 끝난 거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이 저점 자리를 지켰어야죠.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 여기 6만 몇백 원에 있는 이 저점과 저점이 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그래도 좋게 봐서 상승 흐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저점을 낮추고 있으니까 일단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8월 5일날 고점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죠. 그럼 이거 일단 반등이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사실상 반등이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6,500원, 66,600원이 붕괴되는 순간 삼성전자는 일단 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점이긴 합니다. 큰 그림을 계속 보여드리다시피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자리까지 테스트를 한 건데, 심지어 중요한 자리를 붕괴를 시킨 건데 반등이 이것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러는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시장이 힘이 없고 안 좋다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반등이라는 건 최소 65,000원이나 아니면 좀 힘이 좋으면 70,000원까지는 올라왔었어야 돼요. 이래야 좀 반등이지, 이거는 반등이 아니고 이건 그냥 하락이 쉬어가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그래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일단 별로 그렇게 그림이 좋아 보이진 않죠. 삼성전자 이야기했으면 다 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국 증시는 어디엔가 또 다시 저항을 테스트해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 저항 테스트하고 안 좋으면 이제 밀리는 거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요 8월 5일 날 만들어놨던 이 고점 부근의 저항을 일단 테스트 하겠네요. 그죠? 삼성전자가 안 좋으니까요. 이런 점들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저항을 기준으로 이거 못 넘어간다에다 베팅하셔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시든가, 아니면 그저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요. 저의 투자 성향은 그렇습니다. 최소 325가 강하게 붕괴되는 걸 확인하고 뭐 코스피 숏 포지션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전히 오늘도 좀 가만히 계셨으면, 여전히 오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은 올라간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최소 1200 붕괴시키는 거 보고 뭐를 하시든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1200도 붕괴 안 됐으니까요. 코스닥 150 현물지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금 잘 보셔야 될 게 변동성 지수들, 그죠? 변동성 지수들이 지금 대부분 잘 안 죽고 있어요. 미국 증시도 언젠가부터 21, 22 부근에 잘 안 죽고 있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변동성 지수가 이 17 부근 항상 잘 안 죽었던 그 자리에서 버벅버벅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변동성 지수들이 잘 안 죽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여차 잘못하면 시장이 방향성을 틀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아래쪽으로 틀겠죠, 그죠? 그런 점들 좀 염두를 해놔야 됩니다. 지금 이 17 부근에서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버틸 만한 데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확인을 했고, 변동성 지수 봤으면 뭐 당연히 풋옵션들도 좀 한 번씩 보시면 좋긴 할 거예요. 풋옵션들이 일단 지난 2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는데 이런 저항 자리 돌파 한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여부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1307원을 넘어가야 뭐 의미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뭐 딱히 이야기할 건 없고요. 요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 참 제 심심해서 오래간만에 그 한국 증시에 있는 많은 종목들, 코스피 대형주들만 제가 차트를 한번 쭉 그냥 눌러봤거든요. 재미삼아서. 근데 이 대부분 다 모양들이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한번 그냥 쭉쭉 저하고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시죠? 누가 봐도 명확한 우하향이고 최근에 반등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좀 강하긴 강합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강해서 시장이 이렇게 강했던 것이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하여튼 그래서 강합니다. 얘가 강하니까 그나마 시장이 대폭락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게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여튼 나와야 될 어떤 매도 물량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자세히는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패스하고요. 얘 일단 잘 가고 있고, 중요한 저항이 여기 44만 4천 원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돌파 한착 했으니까 더 갈 수 있겠다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나마 한국 증시에서 가장 좋은 게 지금 얘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게 한국 에너지 솔루션하고 LG 화학 정도더라고요. LG 화학 같은 경우도 근데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 추세인데 이 반등할 거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요. 반등할 거면 의미 있는 자리가 62만 원 정도는 되는데 66만 원 가까이 올라오니까 이 정도 돼야 이게 좀 의미 있는 반등이다. 야, 그리고 여기 봐라. 잘 보면 뭐 삼중 바닥형도 만들어놨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LG 화학 같은 경우가 지금 그나마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게 좀 반등다운 반등이죠. 하여튼 그래서 LG 화학하고 에너지 솔루션이 그나마 코스피를 좀 먹여 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삼성바이오도 참 굉장히 강하긴 강합니다. 삼성바이오도 보시면 안 빠졌죠. 근데 이것도 참 깝깝한 게 너무 오랫동안 어딘가를 못 넘어가고 있어서, 너무 오랫동안 요 위에 95만원 100만원 선을 못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얘도 다소 좀 답답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코스피 빠진 거에 비하면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거긴 한데요. 근데 일단 뭐 좀 불안한 모습이긴 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나마 가장 좋은 게 이제 삼성바이오나 LG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장을 좀 먹여 살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삼성바이오가 좀 좋긴 한데, 그렇다고 이걸 매수할 거냐? 위쪽에 있는 그 90만 원, 100만 원 선의 저항이 전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하여튼 하이닉스 이런 것도 뭐 많이 봤죠.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저항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반등이 이거밖에 안 나왔다라는 건 심각하다라고 봤고요. 이래저래 하락 추세이긴 하고요. 뭐 네이버 하락 추세에다 반등도 잘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삼성 SDI 그나마 2차 전지니까 좀 이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려고 하긴 하는데, 중요한 저항이 한 62만원 선인데 아직 여기를 넘진 못해서 좀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좀 아직까지 여전히 좀 불안한 구간이죠. 물론 위쪽에 저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1년 넘게 결국
이 8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사이에 1년 넘게 저항을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거라 혹시나 다시 상승하더라도 그 자리가 부담이 될 수 있겠죠. 현대차 뭐 당연히 이런 것도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그래도 지수에 비하면 좀 굉장히 튼튼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얘를 매수하기도 얘도 부담스럽죠. 얘도 지난 1년간 여기 어딘가에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많이 쌓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대형주들은 다 깝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코스피가 1년 넘게 빠졌으니까 사실 당연한 모습이긴 합니다. 뭐 카카오 이야기할 것도 없는 하락 추세에 답답한 모습이고요. 뭐 기아차 그나마 좀 괜찮긴 한데 선방은 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1년 넘게 여기 어딘가에 뭐 84,000원, 10만원 사이에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누적을 했긴 했습니다. 사실 시장만 괜찮다면은 이런 종목은 위쪽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솔직히 삼성바이오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 버틴 놈들은 잘하면 위쪽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위쪽으로도 제법 탄력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방향성이 지금 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이렇고 저렇고 하니까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친구들이 자칫 잘못해서 아래쪽으로 방향 꺾이면 이거 대폭락도 나올 수 있는 거죠. 버티다 빠지면 더 무섭거든요. 하여튼 뭐 셀트리온 뭐 명확한 하락 추세에 뭐 반등 제대로 나온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삼성물산 이런 것도 뭐 오른 것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그냥 깝깝했죠. 지금 흐름이 좀 깝깝하죠. 뭐 포스코 누가 봐도 명확한 하락 추세에 반등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종목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현대모비스 뭐 명확한 하락 추세 그죠?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금융주도 다 지금 이제 이평선들 우하향하고 있고 반등다운 반등도 안 나오고 있고 신한지주 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난번에 중요했던 저점 자리 21년 11월 달 저점 자리 붕괴시켰으니까 굉장히 분위기 안 좋고요. 뭐 정유주 이런 것들 SK이노베이션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국제유가 이미 하락 추세니까요. 저항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 다 부담스럽습니다. 뭐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그렇고 LG전자 대부분 다 대형주들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나마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너 반드시 주식 한 종목을 사야 돼. 너 반드시 너 주식 안 사면 내가 널 어떻게 할 거야. 이 정도로 협박이 들어온다면은 전 그렇다면 한국전력을 좀 고려는 해볼 것 같아요. 한국전력을 굳이 저한테 주식을 사라고 누가 막 등 떠민다면은 한국전력을 좀 눈여겨보겠다라는 생각 정도. 근데 이것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사실 시장이 안 좋은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먼저 매를 맞으면 좀 편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난 2016년부터 해서 이미 2022년 지금까지 6년 가까이 일단은 먼저 매를 얻어맞았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에서도 좀 많이 잊혀진 종목이기도 하고 이 월봉인데요. 월봉상도 보시면 지금 큰 박스권 하단 자리에 거의 내려오긴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전은 5만원에서 한전은 결과적으로 월봉상으로 보면 몇 년간의 사이클을 거쳐서 16,000원, 5만원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에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런 종목이 이미 5, 6년간의 하락을 거쳐서 이미 박스권 하단 자리 부근까지 내려왔으면은 솔직히 한국전력이 망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자리에서는 뭐 물론 제가 만약 한국전력을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금융위기가 와서 투매가 나와서 박살난 이후에 투매에서 한번 받아볼 생각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아무튼 이 종목이 매력적이라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굳이 누가 지금 어떤 종목을 사라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매를 얻어맞은 이런 종목을 차라리 볼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대부분 다 몇 년 동안 상승을 많이 한 상황에서 매를 아직 덜 맞았다 생각하는데 얘는 일단 매는 좀 많이 맞긴 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죠? 근데 이런 회사가 투매가 나온다면 저는 한 번쯤 매수를 고민하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그냥 뭐 저만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이고요. 한국전력을 매력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어떤 기술적 분석 이런 거에 통해서 뭐 저만의 논리로 세상을 본 거예요. 하여튼 그 외에 뭐 지금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없어요. 예. 지금 대부분 다 오랜 하락 추세다 보니까 대부분 다 머리 위에 저항이 많거나 딱히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흐름들이 좀 깝깝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하여튼 특별히 할 말은 없고 그나마 최근에 좀 잘 나갔던 게 통신주들이더라고요. 그죠? 통신주들 이런 것들 KT 이런 게 KT가 세상에 제일 잘 나가고 있으니 지금 코스피에서 여러분들 이러면 할 말 다 끝났죠. 그죠? 지금 뭐 KT가 제일 좋네 SK텔레콤이 그래도 최근에 제일 잘 나갔네 뭐 흐름이 좋았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 지금 시장 상황이 아무튼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버티고 있고 이러는 거니까 글쎄요, 경기 방어주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하려나 싶은 생각들도 좀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제일 강하게 나가려면 아무래도 이 수출주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잘 나가야 될 거예요, 그죠? 이 KT나 SK텔레콤, 한국전력 같은 게 잘 나가는 증시는 이러면 한국 증시가 어렵다는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하여튼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